조기위암의 내시경 치료, 국소 재발, 적응증, 그리고 증례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디케이션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크라이테리아가 있거든요. 인디케이션은 치료 전에 이러한 환자들을 내시경 치료를 하자라고 정하는 기준이고요. 크라이테리아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패솔로지를 보고 그 패솔로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림과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해형 위암이 클래식한 적응증이지 않습니까? A입니다. 그러나 B와 C가 Expanded Indication 혹은 크라이테리아로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Absolute Indication이 들어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삼성 서울병원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아마 2014년 환자를 분석해서 2016년에 퍼블리케이션 한 내용인데요. 프리-트리트먼트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Absolute Indication EGC였던 환자 396명 중 실제로 ESD를 받은 환자는 355명이고요. 약 10%인 41명은 처음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은 이유는 Suspicious lymphadenopathy, multiple lesion, patient wish, difficult location, Suspicious SM invasion on EUS 등인데요. 실제로 최근에서는 Suspicious lymphadenopathy 때문에 ESD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95%는 ESD를 받는다. 그중 15%는 수술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디케이션과 크라이테리아가 항상 같은 것일까요? 사실 B3를 보시면은요, 인디케이션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애시당초 SM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환자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점막암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했는데 마이뉴트한 SM 인베이전이 있으면은 크라이테리아로는 보시고 업저베이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적응증은 절대적인가?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은 앱솔루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솔루트 인디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항목 중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궤양을 생각해 보십시다. 궤양이 없는 튜머가 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리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ulcer하고 ulceration이란 말도 있고 ulcer finding, ulcerated lesions, histological ulceration 다 ulcer에 관련된 말이지만 전부가 다 ulcer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유명한 고토다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ulcer finding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환자가 1732명, 없다라고 되어 있는 환자가 1284명. 즉 조기위암에서 얼서가 있다, 없다라고 분류를 했더니 얼서가 있다라고 나온 사람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4%가 얼서가 있다는 게 여러분의 느낌과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고토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얼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얼서가 아니고요. 그냥 얼서 finding, slightly depressed lesion, converging fold 이 모든 게 얼서 finding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졌고 인디케이션이 만들어졌거든요. 패솔로지스트는 더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 보시면 all intestine is what differentiated 뭐 이렇게 좋은데 ulceration was defined histologically as
deformity of muscularis propria or fibrosis in the submucosal layer. 즉 실제로 뮤코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뮤코사에 파이브로시스만 있어도 벌써 파인딩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본 의사 다르고 우리나라 의사 다르고 고토다 선생님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서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발적이 있고 약간 올라왔는데요. 특이하게도 폴드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ESD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컨버징 폴드가 있고 따라서 폴드 아래쪽에 파이브로시스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고토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얼서 파인딩에 속하는 겁니다. ESD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합니다. 얼서 파인딩하고 얼서는 다른 것입니다. 얼서는 데피니트하게 함몰되어 있는 거고요. 얼서 파인딩은 온갖 잡다한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ESD를 안 하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2006년 환자였군요. 얼서 파인딩이지만 무시, 내시경 절제술 시행, 인디고 카민을 뿌려서 병소의 경계를 잘 살펴보고요. 공기를 빵빵하게 집어넣으면 또 얼서가 보이지 그 컨버징 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NBI로 멀리서 다시 한번 보았고요. 이거는 오토플로레센스입니다. 과거에 약간 유행이다가 지금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554에서도 개발을 중단한 그런 모드인데요. 여하튼 과거에 사용해 보았더니 그 부위가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접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확대 내시경으로 보았더니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디마케이션 라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이크로 바스큘라 패턴과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패턴이 잘 보이고 그게 깨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은 틀림없는 겁니다. 디마케이션 라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예 많지 않거든요. 마킹하고 스탠다드 방법으로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2006년 환자인데요. 제가 ESD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혈할까 봐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스론빈도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이 환자는 보니까 아루사르민, 얼서민 스프레이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서민이 이렇게 얼서 베이스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얼서민 도포가 출혈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복잡하기만 하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얼서민 도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에 국한된 1.4cm 길이의 well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폴드는 점막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암에 비해서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에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는 훨씬 폴드 발생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폴스가 있다고 해서 ESD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14년간 관찰을 하였는데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ESD 하치기 잘했죠? 네, 이 환자 ESD 받기를 아주 잘한 환자입니다. 얼서냐 아니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얼서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시겠습니까? 얼서는 아니고요. 고토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얼서 파인딩에 살짝 들어갈 수는 있는 스몰 디프레스드 리존인데요. 글쎄 어떤 선생님께서 처음 발견하신 선생님께서 너무 발견을 잘하셨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조직 검사 이후에 이렇게 깊은 함몰 부위가 생겼거든요. 분명히 파이브로시스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자 ESD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죠? 저는 합니다. 조직 검사한 결과 atypical glandular proliferation 나왔습니다. ESD를 했습니다. 펜탁스 내시경이었군요. 스탠다드 방법으로 ESD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조직 검사에 의해서 깊은 궤양이 생겼던 그 부분이 파이브로시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스탠다드 방법으로 그 부분 커팅했습니다. M나이프를 이용해서 시술 다 마쳤고요. 최종 결과는 머스큘라리스까지 국한된 8mm 크기의 moderate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였고, 패솔로지스트는 있다고 쓸 것 같은데 마이크로스코픽 얼서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셔가지고 약간 의외이다라고 생각했던 증례였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토픽 요약을 하면 ESD 캔디데이트에서의 얼서는 깊고 뚜렷한 얼서는 점막하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절대 적응증이 아닌 걸로 보고 수술을 보내면 되거든요. 얕은 얼서는 점막하암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대 적응증으로 보고 ESD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글 컨버징 폴드나 프리비어스 얼서레이션에 의한 스카는 대부분 무시하고 ESD를 시도합니다. 물론 전 검사에서 너무나 크고 깊은 얼서가 있었으면 프리비어스 얼서레이션에 의한 스카에서 ESD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러 검사의 소견이 다를 때에는 가장 나쁜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응증과 일본의 적응증은 좀 다른데요. 우리의 적응증은 앱솔루트만 따지고 있지만 최근 확대시켰거든요. 저널 오브 가스트릭 캔서 2019년에 실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디퍼런시에이티브 타입 2cm, 3cm 이하이며 얼서가 있는 경우, 2cm 이하이고 얼서가 없고 언디퍼런시에이트 타입까지 ESD 인디케이션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뮤코자 캔서가 의심되면 인디케이션 아닙니다. 그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D 후 국소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 재발은요, 병원마다 다릅니다. 좀 크게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국소 재발이 1% 미만, 저희 병원 1% 미만입니다. 발생하기도 하고요. 초심자들이 리섹션 마진을 많이 두지 않고 시술하는 경우에는 뭐 20, 30%까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초기에 했는데 리섹션 마진이 한쪽이 0.1cm밖에 나오지 않았죠. 리섹션 마진이 좀 적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리커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예외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레지듀얼 튜머가 0.8cm였는데요. 최근에는 큰 리커가 아닌 이상 수술 말고 ESD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검사 하는 곳마다 암이 나오는 큰 리커런스로 의뢰된 환자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2.7cm 암이 나왔는데요. ESD 이후 첫 내시경에서 레지듀얼 튜머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첫 내시경에서 레지듀얼 튜머가 나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아블레이션을 일단 해봤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한 로컬 리커는 아블레이션으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로컬 리커런스는 대부분 ESD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ESD를 하고 리커런스로 오셨는데요. 6개월 후에 리코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스카 옆에도 또 튜머가 있습니다. 스카 옆에. 그래서 이니셜리 평소에 크기 평가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전체를 다 절제하지 못하고 일부만 절제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럴 때 ESD 하는 팁은 여러분 병만 자르지 마시고요. 스카까지 함께 자르셔야 됩니다. 스카를 프리커팅 하기가 훨씬 어렵고요. 스카를 포함해서 넓게 서뮤코사 다이섹션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저도 튜머 옆에
스카 바깥쪽으로 점을 찍고 한꺼번에 ESD를 하였습니다. 스카에 걸쳐 있는 것은 스카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과는 26mm 머스큘라이스 뮤코자 암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제 환자인데 의외로 로컬 리커가 나왔더라고요. 3년 3개월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ESD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스카를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하고요. 가운데 스카는 날카로운 칼로 잘 절제하고 이렇게 ESD를 하시면 또 경험이 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오셨던 환자인데요. 5년 이후에 로컬 리커를 하셨는데 봤더니 모양이 융기 플러스 함몰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생겼다고 한다면 SM 인베이전의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해서 수술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로컬 리커인 경우에는요. 밑에가 파이브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위암의 모양이 프레시한 위암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하였기 때문에 환자와 상의해서 ESD를 했는데요.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파이브로시스가 상당했고요. 그러나 일단 절제는 잘 됐고 최종 격리 결과가 의외라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17mm 모더레이트 디퍼런스 캔서였거든요. 내시경 유관 소견으로 봐서는 전혀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리커런스인 경우에는 그냥 프레시한 위벽에서 생긴 암과 모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ESD 이후에 수술하기로 했던 환자 중에 수술하지 않아서 리커했던 환자 한두 증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ESD를 하시면 안 되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중앙이 얼서가 있는데요. 그래도 고령 환자들은 간혹 ESD를 해달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환자인데 ESD가 시행이 되었고요. 일단 병리를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아래쪽으로 왼쪽 보시면 아래쪽으로 깊게 인베이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아래쪽까지 튜머 인베이전이 있는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림페틱에도 튜머들이 마구 가 있고 심지어는 림페틱 내에도 이렇게 튜머 아데노카시노마의 전형적인 글랜드 형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하죠. 림페틱 인베이전이 심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환자가 여러 이유로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28개월 후에 재발을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재발 시점 시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재발 확인 6개월 전에 내시경 사진입니다. 여러분 재발 의심되십니까? 간에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간에 생긴 프라이머리 튜머는요. 조금씩 자라거든요. 메타스타틱 튜머는요. 6개월 전 CT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마어마한 메타스타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메타스타틱 아데노카시노마의 리버 내에서 자라는 양상과 스토막 올에서 자라는 양상과 프라이머리 튜머와 오리지널 장기에서 자라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리커한 튜머가 훨씬 빨리 자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좋은 증리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요. ESD 후 수술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병리 결과는 SM 인베이전 1500 마이크로, 림페틱 인베이전 프레젠트. 당연히 수술을 권해야 되는데요. 또 수술 안 하셨거든요. 38개월째 이제 리콜 하셔가지고요. 서브토탈 게섹트렉터미, 림프노드 다이섹션 하셔가지고 AGC, 림프노드 메타스타티스 포지티브, T3N1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T2N1 잘 나왔는데 제가 그리고 아직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내시경을 시어리하게 했기 때문에 관찰을 해봤습니다. 38개월 보면은요, 재발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6개월, 20개월 사진에서 재발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검사 했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7개월, 13개월까지는 전혀 흠잡을 게 없는데요. 후양적으로 생각해 보면 20개월과 26개월에 얼서의 내시 방향에 약간 융기부가 보이죠. SMT 라이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 부분에 상피 아래쪽에 튜머 포커스가 있고 이게 점차 자라가지고 38개월에 암이 확인된 것이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20개월이나 26개월의 저 모습 가지고 수술을 권할 수는 없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저런 SMT 라이크한 모습이 보이면 혹시 나중에 재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환자에게 얘기하셔도 좋고 적어도 내시경 하시는 본인께서는 요거를 마음속으로 알고 계신 정도면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얘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로컬 리커를 의심할 건가? 프라이머리 튜머가 언클리어 튜머 보도인 경우 리섹션 마진이 1mm 혹은 그 이하 not sufficient. 큰 튜머는 리섹션 마진이 네거티브여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SM 튜머도 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믹스드나 undifferentiated type 캔서에서도 재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프라이머리 튜머의 재발 위험 인자이고 딜레이드 힐링, 에이시메트리 포칼 하이퍼레미아, SMT 라이크 벌징이 팔로업 엔도스코피에서 발견될 때도 재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 서울병원 ESD 후 추적 검사 펄로스인데요. 조기암 EMR ESD 후 3년까지, 과거는 5년까지였습니다. 현재도 5년까지 추적검사마다 조직검사 하자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5년은 과한 것 같아서 3년으로 합의하에, 아닙니다. 합의는 없었지만 그냥 제가 일단 줄였습니다. 3년까지 추정 내시경마다 스카에서 조직검사를 한다. 3년 후부터는 재발 의심 소견이 있을 때에만 조직검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선종에서는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고 APC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의심될 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네, 교수님, 바이옵시상에서 atypical cell proliferation이나 리제너레이팅 ATP와 소견으로 ESD를 했을 때 캔서 셀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급여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ATPI에서 ESD를 하였는데 캔서가 안 나왔다. 사실은 ATPI에서 ESD를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급여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뮤코자 튜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캔서일 때는 어떻게 할고 정해져 있는데요. ATPI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점막하 종양에 준해서 D13.1을 주고 보험 처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따로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캔서 같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팔로업을 했고요. 팔로업해서 적어도 아데노마나 캔서가 나온 상황에서 ESD를 했기 때문에 리제너레티브 ATPI에서는 ESD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적어도 아데노마 with atypical 블라블라 이런 경우는 아데노마에 준해서 ESD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데노마 코드로 ESD를 종료하였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영 애매한 경우는 다이아그노스틱 ESD인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지만 SMT에 준해서 코드를 하고 SMT에 대한 ESD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시는 꼼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네.
네, 교수님 다른 질문입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카 있는 케이스와 비슷하게 얼마 전에 ESD를 시행했을 때 비나인 얼서 스카에 인접한 EGC 병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심해서 넌 리프팅 사인이 있어서 절제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시술을 못할 것 같아서 보호자에게 말씀하고 수술 드린 케이스였는데 혹시 ESD 스카와 비나인 스카의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비나인 얼서 스카가 훨씬 어렵습니다. ESD 스카는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은 거의 인택트합니다.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프로포머슬층은 거의 인택트하고요. 프로포머슬층 위쪽에 서뮤코자 인저리가 돼서 힐링이 되거든요. 파이브로시스가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쪽은 별로 없고, 물론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점막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머슬 위층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는요, 뮤코자, 서뮤코자, 머슬층까지 보통 다 적어도 머슬층까지 얼서가 있거나 아니면 머슬층에 깊은 얼서가 없더라도 심한 인플로머토리 리액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얼서는 인플로메이션의 결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에 의한 스카는 거의 자를 수가 없고요. ESD에 의한 스카는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카디아와 바디에 ESD를 용이하게 하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카디아는 여러분 한 방향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장 내시경 ESD를 많이 하거나 식도 ESD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식도에서 시작해서 카디아의 프락시말 쪽을 서컴프런셜 커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를 ESD 하시면 시술이 좀 더 용이하고요. 저처럼 대장 ESD나 식도 ESD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카디아를 리트로플렉션으로 들어가서 디스탈 파트를 먼저 자르고 나중에 프락시멀 자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물론 프락시멀을 좀 먼저 자르는 그런 습관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유가 과거에 식도 ESD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식도 ESD 경험이나 대장 ESD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어프로치를 하고 대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식도부터 어프로치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바디, 특히 그레이터 커버처에서 약간 후벽 쪽에 있는 부분, 물론 접근이 어렵거든요. 트랙션 메소드를 쓰기에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특히 하이바디 그레이터 커버처 이런 데는 트랙션 메소드를 해가지고 치실로 클립을 잡아서 들어 올려주면 병소가 아주 자르기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체부에 특히 대망과 약간 후벽 쪽에 있는 병소는 트랙션 메소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것을 권하고요.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밴드가 두 번 되는 듀얼 밴드 엔도스코피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주 좋기는 한데 대부분 의료기관에 없을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팁이긴 합니다. 혹시 식도 ESD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식도 ESD와 위 ESD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위 ESD 경험 전혀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도 ESD는요. 대장 ESD를 잘 하시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식도도 원통형 기관이고요. 대장도 원통형 기관이요. 위 ESD 아무리 많이 한다고 식도 ESD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대장 ESD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 식도를 하면 되는데요. 단 식도는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 미다졸람 사용하면서 식도 ESD 했는데요. 천공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20% 천공률입니다. 정말 근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사용해서 ESD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식도 ESD를 하면은요. 나의 실력은 똑같아도 천공률이 20%에서 1%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식도 ESD는 그 마취과랑 잘 상의해서
수술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마취과 선생님을 내시경실로 모셔서 제발 전신마취 세팅에서 식도 ESD 하실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로입니다. 이슬이 내린다는 날이거든요. 이제 날씨 선선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